삼성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겠지. 그게 정말 통과 못할 정도였느냐. 과연 그게 그것만일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리더 교체가 가장 중요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약 10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셨고요. 현재는 산업인류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일단 분위기를 잠깐 조금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소장님의 이 직함을 보니까 산업인류학연구소란 말이죠. 아, 네. 인류학을 또 공부를 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원래 뭐 화공과 전공해서 연구소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인사팀 있을 때 경제학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지표로 어떤 세계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표로 세계를 판단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류학이라는 학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했던 학문은 이야기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지표가 감추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약간 진실을 탐구하는 느낌이 좀. 화학공학으로 시작하셔서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시다가 예. 또 경제도 하시고. 인쇄팀에서 경제학을 네. 하시고 네. 인류로 이야기를 한다. 예, 예. 이거 지금 걸어오신 길 자체가 좀 스토리가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경제는 사실 세상을 조화롭고 다같이 잘 살게 하자라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근데 경제학에서 그다음에 인류학으로 넘어가셨다고 하니까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류학까지 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계기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삼성이라는 데에서 일했을 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 말고 다른 기업은 뭐 여기가 이 정도였으면 됐다. 기업에서 이 정도면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없겠지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요. 네, 그러면 그렇다면 기업 넘어서 세상은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해서 인문학 쪽을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 개인적인 소장님께서 삼성전자 반도체에 계실 때는 삼성전자가 최고의 반도체 회사이자 대한민국 1등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렇죠. 회사인 게 너무 자명했던 때인데 네. 우리가 그런 얘기 예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삼성 걱정, 대기업 걱정, 연예인 걱정 필요 없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몸담고 있던 조직으로서 네. 대체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한번 좀 보시기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가 온 국민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걱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 봤었을 때 뭐 경제 쪽으로 보자면 항상 아쉬운 게 아시겠지만은 경제의 지표가 그 현상의 뒤에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반도체 내부에서나 삼성 내부에서 리더의 교체 시기 그때 이후에 이 리더가 좋지 않으면 바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좋은 리더가 끝난 다음에 2년 정도까지는 실적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2년 지나서 때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장기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재 제품, 특히 오늘 우리가 얘기 많이 할 D램과 HBM이라고 하는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이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답보 상태인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저는 기술 리더십 쪽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뭐 단박에 무언가 개선한다, 뭐 반짝거리는 게 나온다 이런 쪽보다는 뭐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도 업계에서 다 얘기합니다. 정확히 분석한 것 같다.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때가 됐다. 근데 이번에 이걸 한 번 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더라도 지금 형태는 예전과 다르게 위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술 리더십이라는 말씀이 귀에 딱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어떤 그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지체가 있었다, 실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거는 뭐 워낙에 뭐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위 현재 AI 시대의 고부가가치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는가의 문제인 것이고요. 예. 그때의 실기는 맞는데 이제 뭐 경영진 내부의 실기도 분명히 있지만 소위 단품 메모리를 중심으로 팔았던 삼성전자가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싶었던 욕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하드웨어 회사는 반도체 생산 회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예. 당연히 삼성을 먼저 컨택했을 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의 전략은
이 현재의 이 AI 시장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크고는 있는데 그 정도로 클까라고 했던 그 현상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한마디로 반도체 하청해줘라고 하는 거의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그 헤게모니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근데 어쨌든 현재는 결과적으로 AI 시대가 갑자기 일찌감치 오면서 무엇이 이제 그 단기간의 어떤 경영적 리더십 판단의 실책이 확 드러나 보이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군요. 네. 삼성이 사실 과거에는 시대의 변화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먼저 읽어가면서 리딩하는 회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확실히 있었고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AI 사이클은 아예 놓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놓친 거는 맞다. 근데 모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모를 수는 없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얼마큼 빨리 왔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오늘도 컨퍼런스 콜 같은 게 많이 나왔죠. 네. HBM의 5세대, 뭐 6세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5세대 네. 3E라고 하는 거 과연 그게 기술력 부족에 의한 퀄 테스트 계속적인 지연이냐 혹은 네. 진영 논리가 있는 것이냐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소위 증권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삼성전자 관계자들이나 여러저러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게 기술적으로도 저도 이제 공정개발했던 입장에서 아주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 장비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중요하고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긴 하고요. 그간의 그 공정,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웨이퍼 기반 공정의 전 공정과 그다음에 패키지 공정, 이 패키지 공정의 우선순위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네. 중요해진 거거든요. 고려했었을 때 그걸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거 테스트를 못 맞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테스트의 기본적인 형태나 스펙은 제덱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든 전자회사 모여가지고 이번 세대 제품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거 평가에 내부 테스트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삼성이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요. GPU 네, 네. 사다가 테스트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걸 통과는 내부적으로 했을 텐데 왜 2분기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지연돼 왔을까 지금까지. 예. 그 다음에 갑자기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조건부 승인이라고 나왔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달 네. 정도 전에는 그 중국향 H20에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 왜 조금씩 물량을 풀고 있는 것인가. 이 진영에 보자면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강이란 진영이 있습니다. AI 5강 진영. 네. 네. 딱 아시겠지만 TSMC, 그다음에 엔비디아, 하이닉스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바로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네. 이 탑 5 회사들이 모여서 우리 AI 시장 우리가 다 먹자. 여기에 껴주지 말자라고 하는 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삼성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예. TSMC처럼요. 네. 근데 그렇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통과 못할 정도였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삼성전자 길들이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술력이 아주 없었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호각스였다 혹은 몇 개월 뒤졌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많이 팔아야 되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필요할 거야라고 했던 가정이 요즘에 한 3개월 전으로 봤을 때부터는 과연 그게 그것만일까? 예, 왜냐하면 TSMC 양은 한정돼 있죠. 그 네. 한정돼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하이닉스 칩을만 쓰면 되지 다른 벤더가 필요했을까? 그 전략이 괜찮았을까? 게다가 아시겠지만 거기서 TSMC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사람을 싫어하죠. 예, 그건 이제 둘째 치더라도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충분히 있는 것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예. 기술력에 뒤처졌던 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루머가 몇 번 돌았지만 계속 아니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헤게모니에 의해서 통과를 못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이 1대1로 보기도 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메모리 칩 아래에 있는 버퍼 다이 를 어디서 만드냐 유무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소위 많이 아시겠지만 발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발열의 소재를 무엇을 쓸 것인가가 이제 하이닉스와 독점되어 된 곳이 있고 삼성은 원래 기존 회사가 있고 삼성 내부 계열사에서 그거 다시 만들고 있고 발열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차이가 과연 퀄을 못할 정도였느냐라는 건데 약간 의문사항이 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새롭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들도 뛰어났으면 됐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제가 평소에 듣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걸 좀 쉽게 삼성이 앞으로 풀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엔비디아가 자기가 수주 받는 양을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앞으로 양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고 그렇죠. HBM 관련된 업체들의 마진율이 이렇게 높다면 오히려 서플라이어로서 삼성전자가 빨리 들어와서 가격도 내려가고 공급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엔비디아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가능성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고려해야 될 거 무슨 얘기냐? 바로 하이닉스와 TSMC가 삼성전자의 복잡한 서플라이 체인인 메모리 경쟁자와 파운드리 경쟁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긴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도 소위 이제 애플이 우리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조정했을 때랑 비슷하게 엔비디아라고 하는 동양계 사람이긴 하나 미국 회사의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업체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분명히 굉장히 냉정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걸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점은 있을 수 있겠고 그게 저 단서가 바로 이번 주 갑자기 며칠 전에 나왔던 뭐 조건부 승인 네. 이런 네. 것들이 조모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에 나왔다시피 4분기 때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던 것 같은 예. 거죠. 사실 이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원래 바로 처음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좀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붙는다면 어떤 조건이 붙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런 조건이 일단 제품 아웃풋으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엔비디아가 칩들을 빅테크에서 팔겠죠. 그 칩의 스펙을 얘기할 때 내부적으로 하이닉스가 HBM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최고 애가로 본다면 그것의 B급을 조금 가격을 낮춰서 판다고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약간 조건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의 양을 늘려가지고 아니면 이제 전체 물량 100이 이제 하이닉스였다고 친다면 10%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줄게. 라는 어떤 이게 생산품에 들어갔을 때 양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거기에 가격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가격을 디테일하게 하겠죠. 예. 몇만 개까지 괜찮으면 우리가 더 올려줄게.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붙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삼성을 어렵긴 하겠지만 삼성은 서비스 마인드를 길러야 될 기업으로서 그거는 고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그 조건이라는 게 혹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수율 문제 네. 같은 것이 만약에 엔비디아에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다면 다 물어내라. 보상해준다 뭐 이런 식의 조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약간 반도체 업계를 보시면 수율 문제하고 품질 문제는 좀 차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웨이퍼에 뭐 현재 반도체 최신 칩이 보통 웨이퍼 한 장에 한 1,200개 나오거든요. 아, 네. B1B라고 하는 게 한 그 정도 나옵니다. 한 손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수율이라고 하는 문제는 삼성전자 내부의 원가가 안 좋아지는 경향인 거지 양품이라고 하는 게 이미 통과가 돼서 그것만 가지고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율은 삼성전자 매출, 그러니까 이익률에는 저하가 되겠지만 품질 문제하고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고객사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형태의 손실을 가져갈 것이고, 예, 근데 그러면 예. 퀄테스트 품질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율이랑 현재 이제 물어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약상 문제 같은 거는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네. 네. 네.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에서 거는 기대는 HBM3E도 많이 기다려왔지만 삼성은 그래도 이제 많이 준비했고 분발하는 할 수 있으니 결국에는 내년에 HBM4로 바로 간다. 이 양산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기대감이 남아있다면 요걸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HBM3기도 못하는데 4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는데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요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제외하더라도 HBM3, 2와 4가 기술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후공정이란 HBM 공정 스텝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200개 정도의 한 절반 이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장비도 되게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 그러니까 차세대네요. 좀 네.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때 뭐 IO라고 하는 개수가 2배로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가야 될 소재나 장비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동 평가 같은 것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약간 그 두 회사 사이에서 새로운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판이다. 네. 그거. 그러면
하지만 누가 더 유리한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론 현재 엔비디아가 이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하이닉스와 협력이 강할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단품의 기술력으로 본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네. 정말 그동안 그냥 이제 시중에 떠도는 얘기만으로 듣던 것과는 상당히 이제 현실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확정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잠정 실적 나왔을 때도 많이들 깜짝 놀라셨지만 실제로 이제 DS 부분의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4조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변명하자면 파운드리와 기타 사업부들의 소위 마이너스 실적일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도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잡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은 5조 원, 6조 원 하더라도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하이닉스 절반인 거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은 굉장히 상당히 위기가 맞을 것 같고요. 그 원인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고부가가치의 복합적인 제품들, 뭐 HBM과 ESSD 같은 경우가 실적 저조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거기 두 번째로 또 치자면은 거기서 말씀드렸던 이 공정상에서의 수율 문제가 결국에 매출 높더라도 이익률이 줄어드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HB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시 하면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건 이 HBM인데 삼성전자의 이 전략적인 판단은 어쩌다가 HBM을 놓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건 그것입니다. 그때 이제 동일한 제품이 뭐 아시는 GDDR이라는 제품이 있죠. 네. GDDR5까지 나왔었고요. 그 경쟁력으로 HBM이라고 하는 복합품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동반해야 되고 수율 제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거는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이 이렇게 빨리 잘 될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경우일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현재 매출에 이번에 HBM3E 같은 경우도 삼성 매출 10%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시겠지만 경쟁사죠. 얘기했던 AMD나 등등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맞고요. 그것들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게 요 정도까지 헤게모니 가질 줄 몰랐다.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예. 거기에 꼭 HBM 말고도 다른 게 가능했을 텐데 대체품에다 단품이죠. 네.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경영 전략 혹은 그때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지 못했던 건 실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을 잘못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다 지나고 나서 저 같은 일반인이 하는 얘기긴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과거의 삼성이라면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노력이라도 하고 있었어야 할 것 같은 기술인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십의 아까 전략적인 판단 미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다고 보시나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후에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 나눌 것이 포함될 것 같은데 기술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의사결정에서 이게 이 정도 기술을 개발했을 때 투자라고 하는 리턴이 네. 얼만큼 이걸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느냐. 네, 말하자면 이 간격이 거의 뭐 6개월, 1년마다로 정말 빠르게 재무적 성과가 계속 소위 이제 타박하게 해서 밀어냈느냐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걸 살려냈느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술에 대한 네. 중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네. 부족했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텔과의 비교를 네. 얘기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인텔도 말미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무만 보고 있다. 기술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소위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그 재무 담당자들이 너무 힘이 세다. 근데 그거는 요즘에서야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자면 이제 삼성이라는 조직은 아시겠지만 기술 CEO 중심의 엔지니어 레벨들이 있고 경영 지원 중심의 스텝 레벨들이 있어요. 항상 여기는 기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절이냐면은 보통 이 전 사장인 경계현 사장, 그 전 사장 김기남 사장 때부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됐고 소위 이제 이슈가 생길 때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특히 요즘에 재무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승진이 빨랐던 라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라인들 사람들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이 소위 얘기하는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로 얘기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재무적인 성과는 중요하긴 합니다. 두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 삼성과 인텔과 TSMC를 포함한 이 회사들이 반도체 제조회사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인텔이 지금 1.4나 1.8나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자기들 개발은 가능한데요. 양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아, 예. 그 무슨 얘기냐면 TSMC와 삼성과 인텔은 다 같은 서비스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왜 못할까? 말하자면은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나거나 반짝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율 증진이라고 하는 아주 힘들고 복잡한 일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인텔은 이미 모의법칙이 있었던 2017년 그때부터는요 수율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망해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적으로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수율을 올릴 수만 있으면 재무랑 상관없이 인텔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을 생각했을 때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설계 생산 다 같이 해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 보자면 설계 생산을 같이 하고 있는 IDM 회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약간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성은 좀 줄일 필요는 있지만 그 아래에 근본적으로는 수율이라고 하는 돈도 벌 수 있고 고객도 유치할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텔이냐 삼성이냐 TSMC냐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워낙에 삼성전자 걱정을 온 국민이 하다 보니까 수율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율 문제입니다. 아. 네, 문제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요새 뭐 하이닉스는 6개월 앞서가서 개발했다고 하는 게 D램의 10나노 6세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D1C라고 네. 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전에도 삼성과 하이닉스는요. 물론 이제 권혜원 부회장 시대 때는 1년 이상 격차가 났는데 이게 제가 처음 있었던 2010년 전후나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뭐 50나노 제품들 했었거든요. 30나노 제품 할 때 그때 개발은 삼성이 먼저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삼성이 대부분 먼저 하는데 가끔 개발을 하이닉스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양산이라는 수율 안정화까지 오는 데는 삼성이 빨랐고 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 결국에 그간 삼성이 이 김기남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삼성은 이제 연구개발회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맞긴 맞는데 네. 반만 맞는 거죠. 네. 연구개발도 있지만 소위 이제 전혜원 부회장이 얘기하는 기술도 있지만 품질이 되게 중요해요. 품질의 네. 수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간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아. 네, 이 형태가 지금 잠복기를 거쳤다가 이제서야 수율 증진을 하려고 했는데 워킹다이라고 해서 동작하는 연구개발은 완료가 됐는데 수율이 넓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전체 라인의 장비들이 정말 일치해서 움직이냐. 1나노 사이즈, 뭐 실리콘 원자 하나 이런 걸 잘 맞출 수 있느냐. 그거는 수율을 하려고 하는 그 기술력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그걸 상대적으로 좀 간과하였다. 그거를 의사결정이나 인사권에 반영이 왔다. 이것이 현재의 수율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큰 덩어리들의 질문을 이제 좀 두서없이 드리긴 했는데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 혹은 이 위기 돌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단기, 중기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별 수 없이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나 경영자나 모든 게 있을 때 아주 반짝거리는 신제품인 HBM4가 정말 원래보다 빨리 양산할 수 있는지 네. 개발 먼저 할 수 있는지 이 여부는 중요할 것 같고요.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만큼 이 기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수율까지 요거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이나 인사권을 진행할 때 엔지니어들이나 현업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없냐 문제가 바뀔 수 있다면 삼성은 엄청나게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된다면 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 소위 관료제 헤게모니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것이 되게만 한다면 저는 되게 밝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조직 문화까지 좀 건드려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조금 콕 집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파운드리가 지금 그
안 좋은 얘기 안 좋죠.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분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굉장히 네. 많았었고 고객사를 적극적으로 데려오려면 분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TSMC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삼성의 파운드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며 분할해야 된다는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액션이 없었을까요? 네, 일단 뭐 분할의 의견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현재 거기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위치 같은 걸 했을 때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분할은 일단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사업장마다 그 메모리 라인과 파운드리 라인이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아주 뭐 제대로 바꾸지 않은 이상 물적 분할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야, 물리적 분할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자면은 지금 분할하죠? 그럼 사람도 하이닉스로 이직할걸요? 오. 굉장히 싸한 이제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옆에가 있어 버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삼성이 지금 약점이 드러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능력은 네. 지금 뭔가 비즈니스를 TSMC처럼 이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작년에 꿈이 있었죠. 뭐 3나노 GAFS이다. 2나노 이런 거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터졌냐? 바로 수율 문제가 안 된다. 터졌죠. 바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율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도 TSMC는 아주 옛날부터 정말로 면밀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네. 네, 라인의 그 장비 간에 다 일치를 맞춰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해놔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무조건 서비스 마인드 장착이 필요하다. 서비스 마인드. 네. 네. 서비스 마인드가 뭐냐면 같은 제품을 하더라도 이미 TSMC 너무 슈퍼 리치에 있긴 하지만 만약에 A사라는 회사 와서 TSMC 맡기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고객된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은 근데 왜 서비스 마인드가 없느냐? 바로 그게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 3나노, 4나노를 하겠다. 그럼 3나노 제품이 이미 TSMC보다 뒤지거나 앞서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TSMC가 공개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안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거 보안인데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삼성은 그동안 협력을 많이 안 해왔고 네. 소위 내부적으로 다 원키로 원웨이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달라진 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소위 그래서 생산자가 맞춤형 생산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른 서비스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달려갈 때가 됐다. 네, 그거를 다시 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좀 선순환 구조로 잘 다시 한번 굴러가도록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